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은 임용 시험에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서강자 관련된 내용에서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는 좀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화면 공유가 되나요?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기 강의를 여기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예전에 했던 게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 좀 할게요. 아, 오늘따라 방송 사고가 좀 많네요. 강의 공유가 안 되고 그러는데. 예. 자, 일단 이제 그 동서 불가침 조약부터 살펴볼게요. 자, 동서 불가침 조약 내용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 들어가 있지 않죠. 그 전에 독일하고 소련 간에 어떤 이제 맺어진 그 조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독일하고 소련 간에 이제 맺어진 조약이고 요 당시 스탈린 히틀러 조약이라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외상이었던 그 당시 몰로도프와 그 당시 그 독일의 외상이었던 리페토프 간의 이제 가 맺어진 협상인데 상호 불가침을 이제 뭐냐면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약국이 제3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약국이 중립을 지킨다.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공개협정이고요. 공개적으로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협정이야. 그래서 폴란드에서 양 국가의 세력권을 관련된 내용은 비밀협정이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공격할 때 그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죠. 바르샤바의 동쪽 지역은 누가 그 당시 소련이 먹고 서쪽 지역은 바샤를 포함한 서쪽 지역은 독일이 먹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발트 삼국 지역도 러시아가 갖는다, 소련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 협정을 맺었어요. 자, 이 협정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당시 코미테름은 이제 그 당시 인민전선 노선을 포기했고 인민전선 노선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인민전선 노선 자체 7차 코미테름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이 반파쇼를 외쳤는데 그 당시 파쇼 세력과 연합을 해버렸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그래서 파시즘 타도를 외쳤던 공산주의자도 망연자실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입장 올 때는 종전까지 파시즘 타도를 외쳤다가 갑자기 이제 뭐냐면 그 시틀러하고 손을 맺게 되니 상당히 타격이 되겠죠. 예. 거기도 이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그 세계 시민들, 세계 여론들도 별로 이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극좌 극우가 같이 손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극좌 세력이었던 스탈린하고 극우 세력이었던 시틀러가 이런 정치적 이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요 동서 불가침 조약은 이런 측면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줬다, 충격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인증번호를 전에 이제 첫 번째 파일에서 이제 안 불려줬거든요. 깜빡한 것 같은데 적어놓고 깜빡했네. 예. 그래갖고 인증번호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일당 2개를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일단 16번 이렇게 저렇게 인증번호 16번. 예. 서포트지 인증번호 16번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또 이게 또 지우는 게 안 되네 또. 예. 자, 그 다음에 축척 공세를 볼게요. 폴란드를 공격하죠.
그래서 폴란드 공격에서 이제 있는데 이 폴란드 공격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뭐냐 출발점이죠.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이게 1939년 9월 1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격해서 전격전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전격전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마치 번개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 예전에는 그 참호를 파놓고 전선을 형성해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 때 너무 소모전이 큰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1차 세계 때 도중에 만들었던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거를 중심으로 기갑병력을 중심으로 해서 적의 핵심부를 공격해요. 그래서 적의 핵심부를 뭐냐면 무력화시키고 그때 이제 뭐냐면 어 항공기, 비행기가 근접 지원을 해주죠. 슈투카 같은 비행기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일반 보병 부대가 나머지 지역에 들어가서 뭐냐면 깃발을 꽂는 형식으로 해갖고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땅을 효율적으로 점령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전격전이 뭐냐면 그 당시 독일의 군수에 의해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격전이 상당히 그때 중요한 전략 전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참호전 형식을 버렸고 전격전으로 넘어갔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련은 또 나와서 동시에 이제 독일이 공격할 때 그 폴란드 공격할 때 발트 삼국을 먹어요. 에스토니아, 그다음 에스토니아와 그다음에 이제 라투비아 그런 나라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왜 먹었냐? 그 독일이 만약에 나중에 자기를 공격할 경우에 이 레닌그라드 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레닌그라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좀 두기 위해서 뭐냐면 요 지역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뭐 영토적 야심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핀란드를 공격해. 해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핀란드를 공격했는데 이 핀란드 공격을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서강자에서는 겨울 전쟁이라고요. 네, 겨울 전쟁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차 핀란드 공격과 2차 핀란드 전쟁이 있었어요. 1차 핀란드 전쟁은 안전히 소련이 패배해서 솔직히 핀란드하고 소련은 상대가 안 되죠. 그 비행기나 탱크 뭐 장갑차 보면 소련이 몇 번을 많아 병력도 많고. 근데 이 핀란드가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해 갖고 그리고 이제 또 겨울 때 이러니까 러시아가 춥다 핀란드는 더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이용해 갖고 이들 격파했고 그다음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차 겨울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소련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력 차이가 있으니까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이 핀란드 공격하고 아니 개망신이 나갔어요. 어, 그 조그만 핀란드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 결과 핀란드의 주요 지역에 있던 약 그 10% 정도 공업지대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그 지역이. 예. 그래서 나중에 핀란드가 그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누구 편을 들었냐면 당연히 독일 편을 들죠. 예. 왜냐하면 소련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련이 먹었던 땅들을 다시 회복을 해요. 물론 이제 2차 세계 끝날 때 이제 거의 막판에는 이제 전세를 보고 독일을 하고 이제 강화를 끊고 다시 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자기가 이제 먹었던 그 예전에 소련 땅들 원래 핀란드 땅이었지만 소련이 먹었던 땅들을 다시 돌려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노르웨이를 공격해요. 네,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를 공격하는데 왜 노르웨이를 공격하냐면 이제 스웨덴 지역이 철강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강 생산 지역을 확보하고 그 뭐냐면 그 통로가 됐던 또 덴마크가 이제 그 노르웨이 쪽으로나 이쪽으로 이렇게 스웨덴 쪽으로 나가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노르웨이를 공격해서 철강 생산지를 확보해서 거기 운송을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해군 공군기지가 필요하니까 요 지역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공격할 때 영국과 프랑스는 뭐였냐?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1년 동안은 실제 전쟁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된 거, 그러니까 40년까지 그때 이제 1년간의 전쟁을 가짜 전쟁이라고 해요. 가짜 전쟁. 음.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41년 들어가서 40년인가? 예, 그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요.
화이트보드를 이제 좀 공유할게요. 자, 폴란드를 프랑스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제 공격하냐면 일단 요 당시 프랑스는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위에 벨기에도 있었죠. 여기가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독일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예전에 이제 독일한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요 독일하고 프랑스 간의 국경에 마지노선을 이제 만들죠. 콘크리트 장벽을. 그러니까 예전에 참호전 할 때 이 참호를 콘크리트로 만들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대포를 설치하는 등 거대한 요새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지크프리스 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또 방어선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상이야. 그러니까 독일 입장은 폴란드의 마지노선을 공격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힘드니까 1차 세계대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아이고 잠깐만요. 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북쪽 네덜란드요. 근데 프랑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전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겪어봤잖아. 벨기에 쪽은 이제 온다는 걸 이제 아니까 독일 국경이나 이런 데서 프랑스 국경 쪽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핵심 병력을 요 벨기에에 집중적으로 배치시켰어요. 핵심 병력을. 그 나머지 이제 병력들은 이군들 좀 전력이 떨어진 것은 뒤에 배치시켜 놓고요. 자, 독일은 병력을 3개로 나눴어. 그래서 여기 A 집단군, 여기 B 집단군, 그 다음에 C 집단군 이렇게 3개 나누고 일단 C 집단군은 독일은 약체예요. 이게 제일 약체야. 전력이 제일 약하고 이게 중간이고 전력이 제일 강한 정예면 A 집단군에 배치시켜 놓죠. 그래갖고는 이제는 그 C 집단군이 여기를 공격해 마지노선을 일종의 양동작전, 위장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싸우는 척하고 그 다음에 B 집단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적은 영국, 프랑스 주적은 여기 있죠. 여기 벨기에 쪽에. 근데 이 B 집단군이 의외로 잘 싸웠어.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B 집단군을 보고 그 당시 영국, 프랑스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여기가 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방심을 해놓고 이 A 집단군이 있어요. A 집단군은 기갑병력으로 이제 무장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탱크 장갑차, 뭐 3호 전차, 4호 전차로 해갖고 요게 몰빵을 시켜준 거야. 기갑 병력을. 그래서 이제 이 병력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르덴 숲을 공격해요. 이 아르덴 숲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숲이 많고 나무가 되게 많고 빼꼼이 많고 길도 되게 험하고 거기 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에 뭐 핵심 병력, 기갑 병력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프랑스가 방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2군 중에 진짜 뭐 노병들 그런 사람들만 배치시키고 병력도 그 장비도 별로 안 좋은 그 부대들만 있었어요. 그게 여기를 이제 약점을 파고든 거야. 그래서 아르덴 숲을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돌파해서 의외로 이쪽을 후방을 친 거죠. 영국, 프랑스의 주적이 후방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B 집단군이 내려오고 벨기에 쪽으로 뒤에서는 그 A 집단군 기갑 병력이 전격전을 해갖고 후방을 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주적군이 고립되죠. 그래서 2군하고 주적군이 고립이 되면서 2군은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주력군은 영국과 프랑스 주력군은 이 양쪽의 공격을 받고 A 집단군과 B 집단군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몰려가지고 어디로 철수하냐면 그 당시 덩케르크라는 항구 도시로 철수하게 돼요. 이 덩케르크는 이제 도보해협에 이제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계속 하는 거야. 독일군이. 근데 이 독일군이 밀어붙였으면 됐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제 덩케르크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병력들은 모든 중부장을 다 갖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왔죠. 그래서 많은 병력, 한 30만 넘는 병력이 빠져나와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또 2차 세계 주력이 되죠. 왜냐면 경량파 빠져나오면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일단은 뭐 장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그러잖아. 예.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다. 그래서 덩케르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 관련된 영화가. 그리고 마지노선은 필요 없었던 게 뭐냐면 이미 이제 후방이 뚫렸으니까 여기가 뒤도 공격을 당하니까 마지노선은 무너지게 되죠. 결국에는 프랑스는 개전한 지 한두 달 만에 그냥 항복을 내버려. 아주 순식간에.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뭐냐면 항복조약을 맺게 되죠. 그 항복조약을 어떻게 맺기냐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그 했던 기차에서 맺었거든요. 그 기차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맺어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맺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독일군 점령지. 그리고 여기 남쪽에 비시라는 온천 도시가 있어요. 온천 도시에 호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텔들을 정부 관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비시를 중심으로 남프랑스일 때는 비시 정부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서부 전선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독일에 비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은 그 마지노스를 피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도보에어 쪽, 덩케르크 쪽으로 이제 공격해서 얘기를 했죠. 요 작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파리가 함락되고 후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은 이제 프랑스는 3분의 2는 독일 점령지로, 나머지는 3분의 2는 팽탱원 수해갖고 1차 대전에 영웅이 있어요. 이 사람을 수반을 한 BC 계대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시기대 정부는 그 왜 만들었냐면 프랑스 내 반독일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프랑스 내 반독일 레지스탕스죠.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완화시키고 프랑스가 형식적으로 독립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원용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레지스탕스의 어떤 그 저항을 전혀 누구트지 못했죠. 결국에 1944년에 독일 점령지에 합병이 돼. 이 지역은. 자, 그리고 나중에 팽탱 원수는 잡혀가지고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저항이 계속 유지되는데 영국의 망명한 드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를 이끌죠. 그리고 프랑스 본토에서는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조직돼서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독일의 점령지 정책이에요. 요게 서강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좀 화이트보드를 사용할게요. 자, 그럼 독일의 점령지 정책을 좀 보면요. 그 직접 통치한 지역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간접 통치한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위성국이 있어. 자, 직접 통치한 것은 크게 이제 또 민정, 군정으로 나누죠. 민간이 통치한, 민간 행정가가 통치한 민정지역, 그 다음에 군이 직접 통치한 군정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자, 요 민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폴란드 지역,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지역이에요. 그다음 군정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가 이제 북부 프랑스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을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통치는 대개 보면 이제 계례 정부나 현지인들 내세워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이야. 계례 정부, 현지인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체코, 뭐 슬로바키아, 덴마크,
그다음에 BC 프랑스 정부,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뭐 이런 지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죠. 요게 좀 눈여겨볼 나라가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인데, 요 덴마크는 독일이 굳이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기 점령했냐면 그 당시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가기 위해서는 그 덴마크가 딱 길목이 그 있어요. 그래서 점령했는데 이 덴마크는 저항하지 않고 전의 정부가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타협을 한 거야. 그래서 덴마크는 다른 그 나라보다는 되게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종전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치됐던 거고요. 독일의 정권 대사가 이제 가서 덴마크 정부의 이제 중요한 사항들만 지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통제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비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계대 정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시 정부 구성을 할 때 독일의 간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비시 정부가 이제 뭐냐면 독일의 이제 지배를 받게 돼요. 자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계대 정부화된 그런 케이스고요. 위성국은 핀란드. 핀란드는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때 같이 협력을 했죠. 그다음 헝가리, 그다음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위성국인가 이제 공식적으로 동맹국이라고 불려요. 자, 그렇지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독일이 예속된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병력을 착취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가담했던 세력들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있었다. 그 중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처음에 위성국이었다가 동맹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이 그 연합국에 이제 붙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 거기서 점령을 해서 아예 이제 간접 통치로 넘어가요. 계대국을 세우고. 그래서 계대국을 세워서 간접 통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케이스가 이제 헝가리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나치의 독일 통일 방식을 통치 방식을 좀 설명했고요. 요 자세한 내용 서강자에 있으니까 서강자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화면 전환했으니까 다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면 또 카톡으로 좀 문자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40년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삼국 동맹이 체결됐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아프리카와 이제 그 당시 발칸 반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원래 독일이 거기를 공격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거기를 공격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히틀러가 이제 유럽을 하나하나 장악한 걸 보고 자극받은 그 무솔리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 리비아에서 이제 이집트를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매번 전쟁 패배해요. 이탈리아군이 상당히 약체잖아. 얘들 이탈리아인들은 내 보니까 좀 예술이나 이런 데는 강할지 몰라도 군사적인 데서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계속 패하니까 이탈리아군이 패하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독일군이 이제 뭐냐면 참전한 거야. 히틀러가. 결국에는 전쟁터가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군은 빠지고 독일이 이제 대신해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공격에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아가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식민지였죠. 리비아에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출발해갖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돼요. 방향으로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 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내용은 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서 불가침 조약이 이제 조약이 폐기돼요. 1941년 6월. 자, 배경은 뭐냐면 유럽 내륙 내 세력권 설정의 위견 대립, 독일 군부에서 이제 위견이 대립됐는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서부 전선은 일단락됐죠. 마지막으로 남았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은 점령하기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해상 전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려면 그 해상권을 이제 장악하고 나서 독일이 영국의 도보해협을 건너서 병력을 상륙시켜야 되는데 영국이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영국의 해상 전력과 육상 전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군을 이용하자. 그래서 독일 공군이었던 그 당시 독일 공군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루프트
바덴이라고 하는데 이걸 게링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게링이 이제 그걸 생각해갖고 이제 뭐냐면 공격을 했어. 영국을. 그래서 영국 본토를 공격을 했는데 이 영국 본토 공격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 자체적인 그 공군 병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격을 하니까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공군을 통해서 육상 병력과 그다음에 해상을 그 전환도를 공격하기 더 힘드니까 이 영국 공격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병력들은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동부전선으로 가자 해가지고 동부전선으로 해가지고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위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소련의 계속된 그 군비 확장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전쟁 장기화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소련 내 물자가 필요한 거야.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원들이 없죠. 식량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식량이나 코카소스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그루지아, 아르제바이잔 뭐 그런 나라도 있어. 자, 이런 지역에 유전들이 많아요. 근데 러시아는 또 유전 산지죠. 러시아는 지금도 있지만 석유를 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공격하자.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을 이제 침공을 했죠. 300만 병력을 이끌고. 자, 그렇지만 동장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연이어 패배를 했다. 요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그 당시 독일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바도바도샤 작전이라고 해요. 이 바도바도샤라는 건 빨간 수염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제 독일에 보면 프리드리히 1세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그 뭐냐면 칭호를 땄다고 그래요. 이 독일 민족주의의 상징인데. 자, 하여튼 이 바도바도 작전에 이제 300만 명을 동원했거든요. 독일 병사 외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위성국들 병력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방명군을 공격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북부 집단군, 그 다음에 중부 집단군, 그 다음에 남부 집단군, 이렇게 이제 세 개 방면 공격을 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북부 집단군은 주로 레닌그라드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레닌그라드, 제2의 도시 레닌그라드.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남부 집단군은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나 코카소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된 부대야. 초창기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소련이 병력이라든지 장비는 많은데 불구하고 패전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포로가 뭐 300만 정도 생겼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수청을 위해서 러시아 국내에 유능한 지휘관들이 다 달려도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병들이 지휘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지휘를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스탈린이 명령을 제대로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스탈린은 독일 안 쳐들어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게 일선에서 이걸 잘못 받아들여 갖고 그럼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항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일단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 레닌그라드를 점령을 못했어요. 왜냐면 포위만 하고 거의 2, 3년 동안 버틴 거예요. 이 레닌그라드에서.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때마침 뭐가 된 동장군 겨울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겨울이 올 때까지 뭐냐 싸움이 전개될지 몰랐고 그래서 방한 장비나 이런 것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부 집단군 모스크바 바로 앞에서 막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남부 집단군은 원래 계획대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했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반 러시아, 반 소련 감정이 널리 확산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의 집단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주로 이제 집단화를 했는데 그에는 반발도 많았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또 기아도 있었어. 우크라이나들이 많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독일군이 왔을 땐 대환영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할리차나 사단 같은 것들 조직을 하고 그랬잖아. 우크라이나도 구성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가 많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을 그 뭐냐면 친위 특공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잡아서 뭐냐 죽이고 그때 할리차나 사단이 도와주고 막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싸움이 갈리게 된 게 이제 어떤 전투냐면 요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스탈린그라드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는 원래 공업 도시예요. 요 뒤에 드네프로 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독일군을 피하게 되죠. 자, 원래는 이 남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이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를 주목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남쪽에 코카소스라는 지역이 있죠. 코카소스 산맥 그 부분에 뭐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그 다음에 그로지아. 이걸 지금 조지아라고 하죠. 참고로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이야, 이 사람은. 자, 하여튼 이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쪽은 스탈린 그라운드 뭐냐면 이 앞에 코카소스 방면군의 그 군대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쪽에서 공격하는 걸 후방을 차단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견제용을 파견했던 거고 주부대는 코카소스 쪽으로 이제 파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스탈린그라드가 은근히 버틴 거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의 90%가 독일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거의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스탈린그라드 소련 남아있는 소련군이 끝까지 개긴 거야. 거기 이제 드나프로 강 부근에 군대를 이제 직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거 안 되겠다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코카소스에 있는 병력 중에 상당수를 스탈린그라드로 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개판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이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기에 드네프르 강 그 동쪽 지역에 병력이 집중돼서 계속 공격해 온 거야. 러시아하면 뭐예요? 머리 아니냐? 머리 그래서 계속 인력이 밀려오니까 이제 딸리기 시작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의 주변에 거기 이제 그 독일군 외에도 그 주변 외곽 지역에 루마니아 뭐 헝가리 군대가 있어요. 이게 약제 부대인데 요걸 소련이 공격을 해갖고 요 주변을 완전히 격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를 뭐냐 포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독일군이 갇혀가지고 항전하다가 그 히틀러가 끝까지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독일 그 스탈린그라드 지켰던 독일군 장군이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전투에서 독일군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 위해서 이제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화면 공유를 이제 다시 할게요. 자, 화면 공유 넘어갔습니다. 자, 1번의 공세해 볼게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이 결성되고 소련과 일본 간의 중립조약을 맺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일본의 중립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 국내에서 그 전에 두 가지 논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일본의 팽창 방향을 북진으로 할 것이냐, 남진으로 할 것이냐. 북진은 소련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남진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근데 북진을 하다가 소련군과 그 몽골군에게 패하게 돼. 이게 노무한 사건인데, 자, 노무한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 소련군이 너무 세다. 북진하면 안 되겠다. 남진하자. 남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당시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죠. 석유를 얻기 위해서는 난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난진 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의 국경선 안정시켜서 소련과 일본 간의 중립조약을 맺게 돼. 언제까지? 1945년 8월 9일 이전까지 이렇게 중립조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 내에서 이제 불령 인도차이나 진주화 이거는 태평양 전쟁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인도차이나는 비지정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나치의 이제 밑에 있었죠. 그 나치에 협력했던 일본이 이제 거기에 독일의 양해를 받아서 거기를 이제 병력을 주둔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이 지역을 왜 장악을 했냐면 일단은 동남아시아 넘어가는 교두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중일 전쟁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요 베트남 루트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한 거야. 자, 그다음에 버마와 남태평양성 진출은 나중에 좀 얘기고 이건 뒤에 얘긴데 자 있고 진주만을 공습하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데 진주만을 공습한 건 왜냐? 일단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려면 특히 인도네시아를 장악하려면 인도네시아 그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네덜란드 군을 격파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영국군이 있는 거예요. 영국군이 미국군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주만에 대서양의 그 함대 기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제 그 뭐냐면 동남아시아를 장악하려면 일단은 그 미국의 선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진주만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만에 이제 있는 전함 몇 척을 이제 폭파시키고 공격을 했지만 다행히 항공모함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폭파는 안 됐어요. 예, 폭침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에 따라서 미국의 선전포고한 거야. 그 당시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은 미국의 괌, 웨이크, 필리핀을 점령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장악하죠. 말레이시아, 버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있고, 아이고, 다음 장 넘어가서 영국을 보죠. 자, 영국은 이제 전쟁이 시작하니까 종전에 온건파였던 챔버린 수상이 물러나고 대도 강경파였던 철칠이 이제 뭐냐면 내각을 조직을 하죠. 거국 내각을. 그래서 강력한 대독일전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군수 생산을 증가시키고 영국 공군을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게링이 그 당시 그 독일 공군을 이용해 갖고 육상 병력과 지상 그 해상 병력을 없애려고 했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 미국의 또 지원을 받았고요. 자, 미국은 1940년 6월 영국에 적극적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얼칠이 누즈베트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누즈베트 그 요구를 받고 군수공업을 확장시키고 민주주의 병기창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영국의 호의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미국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무기대여법이야. 무기대여법은 뭐냐면 영국을 위시하여 축축국가 싸우는 모든 국가들에게 군수품과 식료품을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영국의 막장 비행기, 전차 뭐 이런 것들 군수물자를 막 대준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 공짜 안 줘요. 뭔가 대가를 받는 거지. 그 당시 왜 이걸 지원을 해줬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금이 많았어요. 예. 근데 전쟁이 나니까 이제 프랑스는 점령당했죠. 프랑스가 이제 점령되기 전에 자신의 금을 저 캐나다 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영국도 언젠가 점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금을 다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너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가지고 있는 금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금이 어디 넘어간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프랑스는 그 당시 자유프랑스 지역이니까 자유프랑스 미국 넘겨준 거고. 자, 하여튼 미국이 이때 이제 금을 상당히 많이 또 보유하게 되면서 나중에 달러가 그 금태양을 바탕으로 기축통화로 부각되는 어떤 배경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대서양 현장을 이제 발표하죠. 1941년 8월이니까 아직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이전이죠. 41년 12월 달에 개입을 했으니까. 자, 요게 루즈벨트 처치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전후에 이제 평화 수립 원칙을 청명했어요. 영토의 무병화이나 관계 국민의 희망에 따라 영토 변경을 배격하고 각 국민의 정부 형태의 선택권 인정하고 모든 국가의 평등한 세계 무역권 참가권을 인정하고
그다음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약속했고요. 무역행사 포기와 군비 축소 이런 것들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는 연합군의 공동전쟁의 목표와 국제연합의 2년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전체 교재에 심화교재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심화교재 777페이지에 대서의 헌정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776페이지다. 예.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반격 실시 볼게요. 자, 초반에는 연합군이 밀렸죠. 근데 1942년부터 봄부터 전세가 역전인데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은 그 당시 경제력이 상당히 막강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수로 돌렸던 민간 기업의 그 공장들 다 군수 돌려버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전차, 자동차, 뭐 장갑차, 항공모함을 막 찍어내는 거야. 공장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요걸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연합군 영국이나 이런 나라 소련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전세가 역전하는데 자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코랄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했다. 코랄 해전은 뭐냐면 이거는 좀 약간 좀 알려지지 않는 해전인데 사노해 해전이라고 하죠. 이 해전을. 그 당시 일본은 호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호주를 공격하려면 그 앞에 파푸아 누기니아라는 것이 있어. 그 파푸아 누기니아를 공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육군 병력 지원하기 위해서 해상 병력이 갔다가 미군 함대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산호해전을 통해서 거의 이제 막대 1대2대 교환 비도해갖고 좀 약간 비등하게 싸웠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우세한 가운데서 이겼어요. 이전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했던 게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미드웨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하와이에 있으면 하와이 바로 앞에 좀 떨어져 1000km 떨어져 있는 게 미드웨이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장악해서 하와이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전에 알게 된 거야. 정보를 비밀 정보를 보냈는데 그걸 도중에 캐치한 그 미군이 암호기를 돌려갖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드웨이에 병력을 파견했고 그때 이제 군함을 3척을 파견했어. 군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그 당시 핵심 전력은 항공모함이에요. 그리고 일본 측은 4척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의외로 운이 좋은지 여러 가지 요소도 해가지고 일본이 패해요. 그래서 4척은 다 파괴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척만 파괴돼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미드웨이 해전부터는 완전히 미군이 승기를 잡은 거야. 거기다 이제 군수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계속 날마다 이제 항공모함, 뭐 구축함, 호위함, 뭐 이런 거를 막 기계식으로 찍어내는 거, 공정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이 생산한 항공모함이 거의 90척이 넘었다고. 대단하죠. 미국은 일본은 20 몇 척밖에 안 되는데 그 생산력에서 그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자, 아프리카 전선을 보면 그때 영국의 몽고메리와 독일의 눈맨 장군이 이제 했는데 이 눈맨은 되게 유명하죠. 그 사막의 여우로 이제 유명한 건데 원래 아프리카 전선은 독일이 참전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이탈리아 무솔링이 그 당시 리비아에서 이제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 공격을 했는데 영국군에 패배를 하니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 공격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히틀러는 그 이탈리아 도와주지 못했어요. 잘 많이 대규모로. 그래가지고 다만 2개 사단 정도의 병력을 빼가지고 룸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룸맨이 이걸 2개 사단 이끌고 뭐냐면 영국군을 초반에 깨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룸맨의 신화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영국이 그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공격했고 몽고메리의 장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이 패하게 돼. 그래서 그 알리바 그알 알라베이 전투가 있어요. 알라베이 전투가 있는데 알라베아 전투죠. 알라베아 전투에서 패배를 한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룸메는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엮여서 그때 슈테른베르크라는 그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 암살하다가 실패를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 거기에 참여했다는
뭐냐면 그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수청을 하고 총살당하죠. 예. 그래서 실제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갖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끝났고, 자, 이탈리아는 이제 연합군이 시칠리아 점령하고 그 당시 공격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후전협상을 맺게 돼서 항복하고, 그때 쫓겨난 무솔리니는 잠깐 히틀러의 도움을 받고 북쪽 지역에 계대 정부를 만들었다가 곧바로 그것도 이제 연합군에 밀려가지고, 왜냐면 도망가는 도중에 그 당시 그 이탈리아 그 레지스탕스에 걸렸어요. 사회주의자들 걸려갖고 그 당시 총살을 당해. 예. 자, 그 다음에 카이로 회담 볼게요. 자, 전쟁 와중에 이제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 테헤란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이런 것들이 맺게 되는데, 자, 카이로 회담은 루즈벨트, 처치, 장기석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담을 했죠. 일본이 만주, 대만, 펑우 제도를 그 중국에 반환하고 한국의 독립을 규정을 하죠.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요. 요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하고 먼저 긴밀하게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카이로 회담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77페이지 펴보세요. 심화 교재. 자, 3대 연합군은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벼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요 내용 있고요. 우리나라 있는 내용만 볼게요.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상기하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 언급한 회담이 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적당한 절차가 뭐냐?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의 비밀 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적당한 절차는 신탁 통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회담을 볼게요. 자, 테헤란 회담은 루즈벨트, 처치, 스탈린이 이제 삼국의 수뇌들이 참여를 했는데, 자, 요때 제일 중요한 게 제2전선을 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왜 우리 혼자 육상에서 혼자 싸우냐, 지상에서. 러시아하고 그 당시 독이 독소전을 벌이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전선 하나 만들어달라, 서부 전선을. 그래야지 독일군이 병력을 뺄 수 있잖아요. 분산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프랑스 쪽의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상륙작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후의 국제 안정의 보장에 관한 협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스탈린이 코미테름을 해산을 하죠. 코미테름 해산 이유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코미테름은 이제 세계 공산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가 싫어하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당시 미국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미테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해산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제 관련된 거를 얘기하면 뭐 주 내용은 아닌데, 그 당시 이제 누즈베트가 우리나라를 뭐 50년 동안 신탁 통치 한번 해볼까요? 스탈린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죠 뭐 하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 그러니까 잠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걸 구두로 한 거고 이게 주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죠.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해방을 시키죠. D-Day를 정해놓고 공격을 하고, 소련도 이제 반격을 해서 동부전선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전투가 보여졌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서강자에 나와 있거든요. 서강자에 보면 크루스크 전투가 있어. 크루스크 전투. 네. 이게 1943년 7월달에 일어난 전투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게 전차전으로, 대규모 전차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수천 대의 전차가 독일과 러시아, 소련의 전차가 싸웠던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 동부전선에는 이런 식 형태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소련군이고 여기가 독일군인데, 이 전선이 이제 보면 소련군이 다른 전선은 이렇게 평범한데 이 소련군이 이렇게 나온 전선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코르스크 지역인데,
그래서 독일은 요 전선을 자르자. 그래서 여기를 독일 먹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체 작전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43년 7월 달에 계획을 한 게 아니라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히틀러가 도중에 커터됐죠. 아직 좀 기다려보자. 지금 5호 전차 펜터가 만들어지고 양산하게 되니까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하자 해갖고 미뤄진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군의 공격을 이미 알고 여기에 완전 진지 전차전에 대비해갖고 여기 병력도 진출하고 콘크리트 만들고 대전차 포도 배치시켜 놓고 그래갖고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1943년 7월에 독일군이 여기를 공격하니까 이미 이제 소련군이 만반의 준비를 했던 상태였죠. 그래서 소련의 T-34와 그다음 독일의 5호 전차 팬텀, 6호 전차 그 티거 이런 전차들이 맞받아 싸웠는데 실제로 이제 전차나 상황은 뭐냐면 소련이 더 많이 깨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T-34는 이 가성비가 되게 뛰어난 전차거든요. 막 찍어내. 그래서 막 물밀듯이 오는데 5호 전차, 6호 전차는 독일의 이런 어떤 뭐랄까 수공업 정신 있죠. 한 땀 한 땀에서 만드는 거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전차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거야. 결국에는 독일이 뭐냐면 이 전차전에서 소련에 비해서 전차 수나 병력 수는 적게 뭐냐면 그 손해를 봤지만 소련에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르스크 전투를 계기로 해서 독일군이 밀리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밀리게 시작돼서 베르링이 이제 나중에 소련군에 함락이 되죠. 소련군한테. 그래서 이 코르스크 전투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대의 전차전이었다. 그 다음에 알타이담을 보자. 알타이담은 루즈벨트, 철치, 스탈링이 이제 모여가지고 했던 건데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확인하고요. 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형성된 그 체제를 알타 체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또 알타이담에도 비밀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독일이 항복한 후에 두세 달 후에 러시아의 제정기 영토와 건익을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소련의 대일 창전 조건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제정기 영토, 그 예전에 쿠닝열도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사할린 남부 지역, 그 지역이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 소련이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포츠담 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은 두 개의 담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 포츠담 협정과 포츠담 선언으로 구성됐어. 근데 회담이니까 요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포츠담 협정만. 여기는 요것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니라 두 개로 있었고요. 이거는 포츠담 협정은 독일의 어떤 전후 처리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트루만. 그 당시에 누즈웨트는 죽었죠. 그래서 부통령이 트루만이 있었고 영국이 엔트리 수상이 있어요. 노동당에. 왜냐면 이때 이제 철치가 이제 패배를 선거를. 그래갖고 엔트리가 이제 그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소련은 스탈린. 자, 이 포츠담 협정은 이게 세 명이 맺은 거고요. 포츠담 선언은 뭐와 관련된 건 일본과 관련된 거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관련된 거죠. 여기에 소련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소련은 그 당시 아직까지 일본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루만 그 다음에 영국의 앤틀리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장개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제 선언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포츠담 선언은.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포츠담 선언 내용은 이제 좀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되고.
이게 6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뜨네. 아, 잠깐만요. 이게 잘못 공유된 것 같은데. 네, 넘어갔네. 자, 포츠단 선언 내용을 보면, 선언 내용을 보면요. 자, 3대 연합군은 수억 국민을 대표해서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해서 지금의 전쟁의 종결의 기회를 줄 것을 의견에 일치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이행해야 되며 여기에서 일본의 주권 범위를 정해놨어요.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섬에서 국한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한반도는 제외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독립을 일종 간접적으로 약속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도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넘어가서 결국 일본의 끝까지 개기다가 이제 그 시노시마 나가사키 원폭 2발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도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못했던 아까 못했던 게 아니라 이거 좀 뒤에 얘기겠네. 자, 거기 이제 공산권의 대변화에서 이제 최근의 정세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빠졌어.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서브노트에 소련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있어요. 소련과 동유럽. 그래서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후에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국제 연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기구들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요거 다 끝나고 그 제가 이제 만든 기본 심화 교재가 있어요. 그 심화 교재 1편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동유럽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스탈린은 1924년부터 해서 이게 53년인데 스탈린이 죽은 게 53년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근데 자, 그래서 공산 독재를 하고 대규모 숙청을 했죠. 자기 반대파 다 죽였어.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는 중공업과 군수 사업에 중점을 뒀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쟁 시기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요 소비재 주택 그리고 집단화 농업을 등한시했다. 특히 집단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유럽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동유럽에 이제 그 당시 동유럽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세력권 범위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전에도 조금씩 들어오게 했던 걸 이제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그 영향을 받아 소련 영향을 받아서 일당 독재 국가가 형성되고 소련식 중공업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의 중공업 중심 5개년 계획을 강행했다. 그다음 서유럽과의 경제적 유대가 차단되고 코메콘을 통해서 서유가 매우 불리한 조건의 교육을 강요당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불리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련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코메콘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요. 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잠깐 권력 투쟁을 했다가 그 집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르시초프야. 예전에 후르시초프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이 후르시초프는 러시아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앞에 있었던 스탈린도 러시아 사람이 아니야. 원래 본토박이 출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조지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정치가가 된 사람인데 크루시초프는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크림반도 있죠. 이 크림반도가 원래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 이 땅을 행정구역상 우크라이나로 편입을 시켜보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소련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소련 땅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땅이 문제가 생긴 거야.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하다 보니까 반발감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후르시초프는 제20차, 20차 정당대회에서 공산당 정당대회에서
누굴 깠냐면 스탈린을 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한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스탈린은 수천 명의 충실한 공산주의자를 살해했고 히틀러를 믿는 나머지 초창기 때 믿었죠. 히틀러를 국방의 소유였으며 개인 숭배를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과 스탈린 정책을 비판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그 모태똥이 열받아서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비판하냐면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크루시초프가 모태똥을 교조주의자 하면서 서로 욕을 했죠. 왜냐하면 모태똥 입장할 땐 자기 그때 우상화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후르시초프가 막 스탈린이 깨면 우상화 작업을 깨면 자기가 타격을 받거든. 자기 우상화 작업에 결국에는 이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중국과 러시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자, 인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원을 중공업 공수사업부터 소비재 생산과 농업을 전환시키고요. 노동자에 대한 통제도 완화시켰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항공우주산업도 양성시켰어요. 그 당시에 냉전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그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때 스푸트니크를 발사시키죠.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교육 체제를 완전 개편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 하여튼 요때 이제 스푸트니크를 발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당시 파스테르나크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비판한 닥터 지방코를 이제 서방에 출판했는데 그 후르시초프는 파스테르나크를 죽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스탈린처럼 암살자를 포함해서 뭐 죽이는 식으로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을 보면 자본주의와 평화공정 정책을 내세우죠. 그래서 1959년에 미국의 대통령, 미국 방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스트리아의 중립의 조건을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티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소련 개겼던 애인데 이와 하야하면서 냉전의 조직을 와해를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미국하고 소련 간에 산업 박람회 같은 것들 여러 가지로 서로 미국 대통령이 뭐 소련에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닉슨 대통령이 한번 소련에 갔다가 그 당시 그 후르시초프와 논쟁이 생겼어요. 자본주의가 오느냐 사회주의 오느냐.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서로 이제 사태지하면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논쟁 끝나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후르시초프한테 뭘 줬냐면 콜라를 줬다고요. 펩시콜라를. 그 펩시콜라를 먹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펩시콜라가 이때 러시아 시장에 진입해서 한동안 그 러시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독점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후르시초프의 동유럽 때 위성 국가들은 어땠냐? 이걸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탈스탈린화로 동유럽 위성 국가의 반항을 자극시켰는데요. 1956년에 폴란드에서 노동자들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걸 이제 포츠남 폭동이라고 해요. 포츠남. 이때 스탈린적인 어떤 당 지도부가 축출되고 대규모 수청했고 고물카가 복귀했다. 이 고물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공산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회혁명당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 1956년 56년에 그 전이죠. 52년인가? 그때 부수상까지 하고 정부 수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쫓겨났다가 56년에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민족주의자다 해갖고 비판받고 이제 수상을 이제 부수상에서 이제 물러났다가 1956년 복귀해서 계속 수상을 해먹다가 나중에 1970년대 70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사임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헝가리에서 그 학생과 노동자들이 소련고 출소, 일당 지배체제 폐지, 그 다음에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봉기했으나 소련의 무력 개입으로 진압이 됐고요. 1961년에 동독정부에서 서독으로 탈출 저지하기 위해서 동서 베르린 양군 사이에 베르린 장벽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냉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베르린 장벽은 이제 그 당시에 베르린 같은 경우에는 서베드린, 동베드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갖고 요때 동베드린 사람이 여기 도망가니까 여기 베드린 장벽을 만들어서 도망을 막 못 가게 한 거야.
자, 게다가 이제 이 무렵 소련은 영토 문제 등등해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좀 악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포괄 미사일 기지 설치 문제와, 근데 좀 여긴 없지만 미국이 유투기가 있어요. 유투기들 격추 사건이 있어요. 이 유투기는 30km, 40km 이상의 상공에서 떠가서 뭐냐면 소련 내에서 정찰했던 정찰기거든요. 왜냐면 3, 40km 정도 높은 고도에서 올라가면 소련의 미사일이 거기 공격을 못해. 네, 유투기 쪽으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의외로 유투기가 공격당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사출해갖고 일단 살아남긴 했는데 잡혔어. 그래갖고 이제 이 유투기 조종사하고 그 당시 그 소련에 침투했던 미국 간첩이 있었어요. 미국에 침투했던 소련 간첩. 그 소련 간첩하고 이제 그 당시 베를린에 가서 교환을 해주면서 끝나게 됐던 사건이 유투기 격추 사건인데, 자, 그다음 큐바의 미사일 구지를 이제 설치하려다가 그 당시 그 케네디 대통령이 뭐냐면 강경하게 나온 바람에 물러났죠. 후르쇼프가.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이게 1962년에 일어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냐면 몰락하게 돼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강경 보수파, 소련 강경 보수파 입장 올 때는 미국한테 물러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르쇼프가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제네프가 있는데, 자, 브로제네프는 이제 보수파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제한된 탈스타인 정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결속과 독재권의 강화 이렇게 있고 동료의 통제를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체코에서 스탈린주의자가 1968년에 추방되고 두보체코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했어요. 그는 이제 건연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중앙의 관료주의 계획 경제 대신에 노동조합과 관리자의 자주적인 경영을 맡기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했어요. 이걸 나중에 고르바초프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기 개혁 개방 정책을. 자, 이런 것은 강경파의 큰 위협이었고 주변 위성국들에게 미친 영향도 음료수였다. 그래서 브레즈네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동원해서 체코를 점령하고 두부체코를 체포해서 개혁 이전의 상태로 복귀를 했다. 그래서 이 앞에 두부체크가 일으켰던 그 상황을 프라하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짓밟히고 말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1989년에 일어난 베벨혁명이 있어요. 이 베벨혁명이 요걸 이제 계승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베벨혁명에서 바추르프 그 하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요걸 계승한 혁명이 베벨혁명이다. 베펠혁명이죠. 제 발음이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부유제프 독트린을 내세웠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제한주권론이라고 하죠. 이 제한주권론은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국가 이익을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이 개별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을 범했을 경우에 개별국가 이익, 개별국가가 그럴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체코를 무력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한주권론, 브레즈네프 독트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세요.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을 볼 때는 좀 보면, 자, 그 당시 평화공정정책가 이제 추구되면서 1972년에 소련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과 제1차 무기제한 협정이 체결되고요. 제가 좀 착각했는데 후르쇼프 때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이제 펩시콜라는 브레즈네프 때 얘기예요. 그게 이제 1972년 때니까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예. 그래서 브레즈네프가 그 펩시콜라를 먹고 감탄했다고 해요. 예. 자,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좀 알려면 핵무기 종류를 좀 봐야 돼요. 핵무기는 뭐 여러 가지도 탑재할 수 있죠. 비행기에 탑재할 수도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핵가방에다 갖고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걸 탑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핵무기를 미사일 비행기보다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사일은 쉽게 날아갈 수 있고 이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인명 피해도 없고. 그래서 요때 이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따라서 뭐냐면 단거리, 그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나오는데 장거리 미사일은 500km 이내죠. 그래서 이 단거리는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이제 탑재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그어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요. 순환미사일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성을 GPS 신호를 받아서 공격을 해갖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위력은 탄도미사일이 더 강하죠. 곡선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자, 하여튼 500km의 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제 얘기하고 500km 이상을 단거리 미사일이죠. 예. 그 다음에 500km에서 그 5,000km인가요? 요 정도가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 다음에 5,000km 이상을 이제 뭐냐면 이걸 장거리 미사일인데 요 장거리 미사일을 뭐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ICBM. 자,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SRBM이라고 해요. SRBM. 자, 요런 이제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여길 5,000km 이상의 장거리 핵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도 미사일을. 이걸 규제하는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양쪽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ICBM, 그러니까 전략무기 핵무기를 보유수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이나 해저에서 핵실험을 금지시키는 그런 목적이 제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1차 전략무기 협정을 SL 줄여가지고 SALT라고 하죠. SAL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맺어져요. 이게 이제 1979년에 카터 대통령 때 맺어진 거죠. 이거는 보유수를 더 줄인 거예요. 이게 전략무기를.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고르바초프 때는 INF라고 하죠. 보통 INF 협정을 맺게 돼요. 여기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있는데 1987년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이죠. INF. 중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500km에서 5,000km까지의 그 중거리 미사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5,000km 이상이 뭐야. 중거리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을 지상에서 배치해서 공격한 것을 중국과 아니 소련하고 미국 간에 금지시킨 거야. 소련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 지상에서 발사를 못해요. 대신에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에서 요 중거리 미사일 있죠. 중거리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씌워놓고 배치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이걸 보고 자기들 위협을 받으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INF를 일방적으로 깨버렸죠. 우리 이제 지상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그래놓고 소련도 우리도 설치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은 전략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걸 발사한다는 건 서로 망한다는 거야. 근데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술 핵무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야.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미사일 조약을 맺게 됐다. 핵무기 조약, 핵미사일 조약을 맺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SLT하고 INF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듬해 부유제너프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등 미국과 소련 간 대탕트가 자리 잡게 됐고요. 그래서 대탕트는 이제 해빙 분위기죠. 그 당시 종전에 냉전 체제가 깨지고 대탕트 체제가 넘어가면서 서방 세계와 경제 개선을 위한 더욱 보강됐다. 1973년에 미국과 무역 관련 협정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 소련은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안정됐는데 문제는 이제 요때 막판이죠. 말년에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돼. 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냐면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 당시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뭐냐면 친소 정권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친소련 정권에 반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야. 이들 뭐라고 하냐면 무자히드라는 거죠. 자, 무자히딘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친소 정권을 공격하니까 이 소련이 이 친소 정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병력을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거죠. 물론 이건 포면적인 이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다음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영토였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자극시켜서 분리독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소련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럼 산유국이면 그 석유를 수송하려면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석유 유통로를 확보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 미국을 또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여기에 친미 정권을 세우면 똑같은 쿠바권이 나온 거죠. 미국판 쿠바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쿠바가 이게 미사일 설치해 놓으면 소련이 위협받잖아.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친소 정권을 도와서 무자히딘을 소탕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누가 지원했어요?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거야. CIA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물자를 댔죠. 그래서 이제 무자헤딘이 위해서 그 소련군이 계속 고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의 붕괴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던 두 단체가 있어. 무자헤딘에서 갈려져 나온 단체가 있는데, 여기 알카에다, 그 다음에 그 학생 그 이슬람 연합인 텔레반이죠. 얘네들이 다 뭐냐면 나중에 반미 지원하잖아. 반미. 그러니까 지가 피웠던 것들을 다 뭐냐면 돌려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원했지만 오히려 무자히딘이 세력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 알카에다나 텔레반의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반미 어떤 그 성공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도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텔레반하고 이제 협정 맺고 이제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 1편 심화 교재 가지고 또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